아들의 유예된 싸움. 한편 유비는 조조가 원소와 대적하느라 허도를 비운 틈을 타 병력을 이끌고 허도 공략에 나섰다. 유비와 군사들이 양산 지방에 당도했을 때 조조의 군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조조는 유비의 출정 소식을 듣고 급히 군대를 끌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따라서 조조의 군사들은 전쟁과 행군으로 몹시 지쳐있는 상태인지라 유비의 군사는 조조의 병사를 가볍게 물리쳤고 조조의 병마는 대패하여 물러났다. 그런 이후 조조의 군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꿈쩍을 하지 않았다. 점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던 차 유비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유비의 군사들이 군량을 싣고 오다가 조조의 군사들에게 몽땅 빼앗겼으며 연암도 조조의 병사들에게 벌써 함락되었다는 것이었다. 조조군의 전략이 심오하고 괴이하다. 조용한 가운데 조조의 군대가 이렇듯 움직일 줄은 생각도 못했던 유비는 놀라서 혼절할 지경이었다. 유비는 밤새 병력을 철수하여 길을 떠났다. 그렇지만 도중에 기다리고 있던 조조의 복병을 또 만나니 적들이 앞배와 등 뒤에 모두 버티고 있는 셈이었다. 물러서지 마라. 뒤를 보이면 끝장이다. 유비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유비는 패잔병을 이끌며 유표에게 의탁하러 갔다. 조조의 군대도 더는 유비를 쫓지 않고 허도로 돌아와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숨을 가다듬게 했다. 조조는 이듬해 봄이 되면 병력을 끌고 관도로 가 원소를 치기로 했다. 원소는 이때 중병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는 셋째 아들 원상에게 조조의 군대를 맞아 싸우게 했으나 원상은 삼합도 싸우지 못하고 조조 군대에 쫓겨 기주로 도주했다. 원소는 아들 원상이 패하여 기주로 쫓겨 들어오자 병이 더 악화되어 피를 토하고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원소는 셋째 아들 원상을 후계자로 정하여 부업을 잇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상을 치르기도 전에 원소의 처 유씨는 생전에 원소가 총애하던 애첩 5을 죽여 없앴고 원상은 자기 어머니 유씨보다 한술 더 떠 후한을 없애야 한다며 5 첩의 가족마저 고스란히 몰살시켰다. 원소의 세 아들과 생질은 조조의 군대가 두려워 기주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러니 조조의 군대도 기주를 함락시킬 재간이 없었다. 조조가 답답하고 초조해하자 모사 곽가가 간하였다. 원소는 장자를 패하고 어린 셋째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반목하며 질시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형국이 될 것이니 승상께서는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면 됩니다. 결국 저희끼리 잡아먹으며 싸움을 끝낼 터이니 화는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을 푹 놓고 기다리십시오. 옳은 지적이다. 조조는 곽가의 말을 듣고 군사를 돌려 유표를 치러 갔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원담과 원상이 기주성 밖에서 서로 대치하기에 이르렀다. 형제들끼리의 자리다툼과 오해가 빚어낸 고륙상잔이었다. 원담은 아우 원상에게 패하여 남은 병력을 끌고는 평원으로 도망쳤다. 아우에게 패하여 쫓겨간 원담이 몹시 괴로워하자 그의 모사 곽도가 방도를 모색했다. 조조에게 거짓으로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조조는 원상을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조조가 기주를 점령한 후 지친 조조의 군사를 공격하면 기주는 우리 것이 됩니다. 원담도 이에 솔깃하여 평원령 신비를 사신으로 보내 조조에게 투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조는 원담의 투항을 받아들였다. 대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기주를 포위한 조조는 이번에야말로 기주를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작정을 하고 있었다. 원상은 부장 신배에게 명하여 기주를 지키게 했고 자신은 손수 병력을 이끌고 성 밖에서 주둔하며 조조에게 맞섰다. 조조는 기주성을 함락시킬 뾰족한 묘책이 생각나지 않았다. 조조와 원상 양편 군대가 계속하여 팽팽히 맞서고만 있는 가운데 모사 허유가 조조에게 한 가지 계략을 내놓았다. 그것은 목하 근처에 장하 물을 끌어와 기주성 안으로 들이부어 성안을 물바다로 만들어 함락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거 묘하니로다. 당장 실시하도록 하라.
조조의 군대는 원상을 물리치고는 성 밖에 깊고 넓게 구덩이를 파 들어갔다. 구덩이의 지름이 20척에 이르렀을 때 장하에 둑을 터 물을 기주성으로 밀어넣으니 성안은 순식간에 물지옥으로 변하였다. 군량마저 물난리로 결단나게 되었으니 원상의 군대는 완전히 조조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꼴이었다. 조조 군대의 기습에 쫓겨 달아나기 바쁜 원상은 자신의 관인 끝에 달아놓은 끈과 의복 등속마저도 팽개치고 도주하였다. 조조에게 투항한 신비는 원상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훔쳐다가 창 끝에 매달고 흔들어대며 성안을 향해 소리쳤다. 이것 좀 보게나. 원상은 진즉 자네들을 버리고 달아났네. 이제 승상날 있게 투항하라고. 성안을 지키고 있던 신배는 신비의 작태를 보자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뻗쳐올라 폭발하고 말았다. 신배는 신비 일가 80여 명을 성 위에서 참형에 처하였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목을 성 아래로 하나씩 떨어뜨리니 잘려진 사람의 목이 신비 앞에 비오듯 쏟아졌다. 자신의 가족들임을 알아차린 신비는 절규하며 통곡했다. 신배의 조카 시명은 신비와 친분이 남다른 사이였다. 시명은 자신의 삼촌이 친구의 가족들을 이처럼 무참히 죽이자 신비에게 동정심이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다. 시명은 친구를 생각하여 조조 진영과 밀통하고는 성의 서쪽 문을 열어주었다. 그곳을 통해 조조의 군사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니 패전과 물난리를 겪느라 힘이 빠진 기주는 마침내 조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기주성을 점령한 조조 앞으로 망나니가 선비한 사람을 끌고 왔다. 그는 옛날 조조를 성토하는 경문을 지은 진림이었다. 조조는 진림을 보자 다그쳐 물었다. 내 놈이 날 욕하는 글을 지어 바칠 때 날 욕하는 걸로 모자라 어찌하여 감히 우리 부친과 조부마저 욕되게 했는가? 조조가 진림을 책망하자 좌우에 있던 신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부추기고 나섰다. 헌데 진림만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태연했다. 조조는 그의 재능을 아껴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사에 임명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기주성에 입성하는 조조에게 허유가 의기양양하게 말을 건넸다. 이보게, 자네가 만일 나를 얻지 못했다면 이 성문을 어찌 넘어갈 수 있겠는가? 허유는 자신의 공적을 자화자찬했다. 조조는 허유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조금도 개의치 않고 호탕히 웃으면서 되받았다. 당연하지. 허유가 아니라면 누가 해낼 수 있었겠나? 이에 신명이 난 허유는 허조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잘난 체를 했다. 허저는 허유가 오만방자하게 조조를 깔보고 낮추며 모든 공을 자기 덕으로 돌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허유의 목을 베어버렸다. 허저는 허유의 머리를 들고 조조에게가 허유를 죽인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그러나 조조는 허저를 심하게 나무라며 사람을 시켜 허유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다. 원담은 조조에게 항복했으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기에 계속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조조의 미움을 받고 남피로 도망가야 했다. 조조가 새를 몰아 뒤쫓아가니 원담은 마지막으로 조조와 싸워보겠다고 성안의 백성들을 앞세워 조조의 진영을 공격해 들어갔다. 양편 군대 사이에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조조가 직접 북을 두드리며 진영의 사기를 불태우니 병사들의 용기는 더욱 치솟았다. 원담의 군사들은 조조의 군사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었다. 이 난장판 속에서 원담은 끝내 조조의 장수 조흥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원담을 죽인 조조는 원담의 목을 성문에 걸어놓고는 감히 원담의 죽음을 애도하여 곡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참하겠다고 영을 내렸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청주 별가 왕수는 원담의 머리 아래에서 어버이를 잃은 양 곡을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조조는 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다. 원수에게 이토록 많은 충신들이 있었다니. 그가 인재를 제대로 뽑아 썼던들 나는 이 기주성을 견눈질도 못했을 것이로다. 조조는 왕수의 충심을 높이사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빈으로 대접했다. 일편 원희 원상 형제는 조조를 피해 오환으로 도망쳤다. 조조가 친히 병력을 이끌고 이들을 치러 출전하겠다고 나서자 모사들이 만류하며 간하였다.
요서에 있는 오환까지 가자면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이미 허도를 비워놓은 지 오래인데 이때 허도가 공격을 받는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씨 가문은 기왕에 패망했으니 이만 허도로 돌아감이 어떠신지요? 곽가는 반대 의견을 펼쳤다. 곽가는 허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조조에게 계책을 세워주며 원희와 원상을 칠 것을 권했다. 조조도 곽가의 진언을 받아들여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어차피 원희 원상 형제는 전투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다. 조조의 군대는 백랑산에서 원희와 원상을 완전히 대패시켰다. 원씨 두 형제는 겨우 수천 명 남은 군사를 수습하여 요동으로 달아났다. 조조는 비록 승리하기는 했지만 몇몇 모사들이 만류했던 만큼 사막을 행군하여 정벌하는 것은 보통 큰 고생이 아니었다. 이만 돌아가도록 하자. 조조는 간신히 군사를 거두어 역주로 돌아왔다. 조조는 요서 정벌을 반대하며 간했던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며 치하했다. 내 이번 정벌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이는 순 요행일 뿐이오. 앞으로는 절대 무모한 짓은 말아야겠소. 그러니 그대들이 내게 진언하는 일을 절대 꺼려서는 아니 되오. 서쪽에 피신해 있던 원씨 형제를 토벌하는 동안 조조의 뛰어난 모사인 곽가는 중병을 앓게 되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구나.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곽가가 세상을 뜨니 그의 지모를 몹시도 아끼고 신뢰하던 조조는 목이 쉬도록 울었다. 그런 조조에게 곽가의 유서가 올라왔다. 어디 보자. 이를 뜯어본 조조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는 병력을 역주에 묶어놓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 이를 이상히 여기자 조조는 장군들에게 명령했다. 절대 성급히 움직이지 말라. 곧 원상 원희의 목이 베어져 올 테니 그때가 되면 철수하여 돌아가겠다. 원씨 형제의 목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니 모두 어처구니 없어 했으나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요동태수 공손강이 사람을 보내 원씨 형제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바치러 왔다. 놀라며 신기해하는 장병들에게 조조가 말했다. 곽가가 남긴 유서에서 이르길 군사를 움직이지 않아도 공손강이 원씨 형제에게 요동 땅을 뺏길까 두려워 그들의 목을 베어 갖다 바칠 터이니 내게 그저 기다리라고 했네. 모든 병장들은 곽가의 선견지명과 충심에 탐복하였다. 조조는 어느 날 땅속에서 누런빛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파보도록 했다. 그곳에서 동으로 만든 참새인 동작이 나오니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것은 큰 길조라 하였다. 이에 흥이 난 조조는 곧 장하 위에 동작대를 세우라 일렀다. 그리고 아들 조식의 말에 따라 동작대 좌우에 옥룡대와 금봉대를 세워 더욱 위풍당당하게 보이도록 했다. 삼고초려의 제갈량. 유표에게 의탁해 있는 유비는 조용히 기다리며 때가 새로이 오기를 엿보고 있었다. 유표는 전에 자신에게 투항했던 도적 장무와 진손이 강하에서 거듭 반기를 들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유비에게 이를 소탕하라고 명했다. 출전하겠습니다. 유비는 두 아우와 조자룡을 대동하고서 두 도적을 깨끗이 물리쳐 대승을 거두었다. 이 싸움에서 조자룡은 적장 장무의 천리준마 정로마를 빼앗아 유비에게 바쳤다. 유표가 정로마를 보더니 훌륭하다며 찬사를 보내자 유비는 유표에게 정로마를 선사했다. 유표가 이 말을 받고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정로마를 본 부장 괴얼이 말하였다. 이 말은 눈 밑에 눈물바지 웅덩이가 파여있고 이마에는 흰 점이 있습니다. 이는 주인을 해할 흉상이니 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표는 괴얼의 말을 믿고 정로마를 유비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 말은 훈련과 전장에 자주 나가는 자네가 타는 것이 좋은 듯 싶네. 유표의 부인 채씨도 유비의 후덕함과 빼어난 사람됨이 마음에 걸렸기에 그녀도 유표에게 유비를 경계하고 의심하라 일렀다. 나도 알고 있소이다. 유표는 부인의 말이 있은 연후 유비를 신야로 보내 주둔하도록 했다. 유비는 유표의 명을 받들어 정로마를 타고 성문을 빠져나가다가 막빈 이적과 마주쳤다. 이적은 유비에게 공손히 절하며 물었다. 괴얼이 이 말은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 정로마를 타고 가시려 하십니까?
유비는 빙긋 웃으며 대꾸했다. 어찌 한낱 말 한 마리가 사람의 명을 좌우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제 명이 있는 법이지요. 이적은 유비의 의연함과 성품에 탐복하여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유비가 신야로 옮겨오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대했고 그가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개혁하자 모두들 유비를 칭송해 맞이 않았다. 건한 12년 봄, 유비의 간부인이 옥동자를 낳으니 유선이었다. 유비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수고했어, 부인. 간부인은 유선을 잉태하기 전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찬란한 빛의 전기를 마시곤 했으므로 북두칠성의 전기를 받았다 하여 유선의 아명은 아두라 붙였다. 하루는 유표가 의논할 일이 있다며 유비를 청했다. 유표는 근심스런 얼굴로 유비에게 물었다. 장자를 패하고 막내를 후계자로 삼고 싶네. 그렇지만 큰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자네가 방법을 좀 가르쳐주지 않겠나? 유비는 신중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장남을 두고 막내를 후계자로 정하는 일은 옳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후에 집안에 분쟁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채씨 문중의 세력이 너무 강성하여 굳이 채씨 부인의 아들인 막내 아드님을 후계자로 삼아야 한다면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채씨 세력도 언젠가는 쇠퇴할 것입니다. 이때 병풍 뒤에서 엿드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부인 채씨였다. 채씨는 유비가 자신에게 불리한 간언을 하자 유비를 사무치게 미워하게 되어 틈만 나면 유비를 중상모략하여 유표와의 사이를 이간질시켰다. 채씨는 아무래도 유비를 없애야 마음 놓고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계속 가문의 세력을 굳힐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인 채씨는 마침내 동생 채모와 음모를 꾸며 유비를 죽이기로 했다. 이윽고 야심한 밤이 되었다. 유비가 역관 숙소에서 촛불을 밝히고 앉아있는데 호련 이적이 찾아왔다. 유비가 반갑게 맞이하자 이적이 갑자기 채근했다. 어서 몸을 피해 신야로 돌아가십시오. 채씨 일당이 유황숙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맙네. 이적 덕분에 유비는 무사히 채씨 일당의 마수를 벗어날 수 있었다. 채모는 유비를 죽이려던 계획이 한번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유표에게 연회를 베풀어 유비를 초대하라 하고는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 이적은 이번에도 은밀히 채모의 음모를 유비에게 일러주며 군사가 매복되지 않은 문으로 어서 빠져가도록 일렀다. 유비는 연회 석상을 빠져나와 말을 타고 달렸다. 채모가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몰아 급히 뒤쫓았다. 달리던 유비는 눈앞에 시퍼런 강이 펼쳐진 것이 보이자 채찍으로 정노마를 때리며 간절히 외쳤다. 정노마야, 정노마야, 네가 정말 오늘 날 죽일 셈이구나. 유비를 태운 정노마는 순간 새처럼 날아오르더니 강을 건너 서쪽 끝으로 날듯이 달려갔다. 이럴 수가 있는가? 채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발을 동동 구르고 섰을 수밖에 없었다. 단신으로 채모의 칼을 피해 달아나던 유비의 귀에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금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금을 연주하는 노인은 수경이란 사람이었는데 유비를 알아보고는 안으로 청했다. 수경 선생과 유비는 초가집안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유비는 수경 선생에게 간곡히 물었다. 소인은 스스로 부족하나마 천하의 대사를 도모할 뜻을 품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금도 이렇듯 쫓기는 신세입니다. 선생께서 제게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수경 선생은 유비를 위해 일러주었다. 널리 인재를 모으시오. 만일 그대가 와룡이나 봉추 둘 중 하나만 얻는다면 반드시 천하를 얻을 것이오. 유비는 수경 선생을 다그치며 와룡과 봉추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수경은 더 이상 대꾸해주지 않았다. 유비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참 밤이 깊어졌을 때 원직이란 자가 불현듯 수경을 찾아왔다. 유비는 혹시 이 사람이 와룡이나 봉추가 아닐까 생각되어 엿보고 싶었으나 차마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수경에게 물었다. 간밤에 찾아오신 원직이란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셨는지요? 수경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유표에게 투항하러 갔었으나 인물됨이 크지 않아 돌아와서는 벌써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네. 수경은 끝끝내 원직이 누군지 말해주지 않았다. 유비는 그가 와룡이나 봉추가 틀림없다고 여기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